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설공사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설공사에서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죠. 오늘은 가설 건축물의 이제 종류와 기능에서 지난 시간에 현장 사무소에 대한 얘기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멘트의 창고, 자재 창고, 화장실 작업장, 변전소와 위험물 저장소 요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그 이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 사무소에서 시멘트 창고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건축물 중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전체 구조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65% 정도 차지합니다. 이 시멘트와 관련된 모르타르라든지 미장이라든지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물을 사용하는 공사가 되겠죠. 그래서 시멘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시멘트 창고가 현장에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시멘트 창고는 분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관 자체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멘트 창고가 갖춰야 될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높이 쌓지를 않죠. 그리고 반입과 반출을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창고는 이제 창고 주위에 물이 잘 빠지도록 또랑을 만들고 빗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기밀하게 이제 축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고의 바닥은 땅에서 약 30cm 이상 높여서 마르너를 깐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파레트를 이용해서 이 습기가 고이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의 특성상 이제 통풍이 되지 않도록 출입구와 채광창 이외에는 계급부를 설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통풍이 되거나 또는 외부에 습기가 많이 침투할 경우에는 이제 습기에 의해서 시멘트 포대는 이제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분말이 시멘트는 물과 결합을 하게 되면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경화를 하게 됩니다. 굳어지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통풍이 되게 되면 이 비닐로 포장되어 있지 않고 종이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습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입구라든지 채광창 이외에는 계급부를 이제 설치 않는 것을 이제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는 창고에 이렇게 많은 양을 필요에 의해서 적재를 할 경우에는 반입과 반출, 시멘트가 먼저 들어오거나 또 먼저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입구와 출구를 이제 구분해서 먼저 쌓기 한 것부터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먼저 싼 것이 오래 지나게 되면 시멘트가 이제 습기에 의해서 시멘트 자체가 경화가 되는 그런 사항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멘트가 경화가 되면 그만큼 시멘트의 성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재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멘트는 먼저 창고에 반입한 것은 먼저 사용한다. 이게 이제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 시멘트를 쌓을 때는 13포, 13포죠. 13포 정도를 이제 쌓는 거를 이제 원칙을 하고 있고, 15포 이상은 이제 넘지 않도록 한다. 이 분말이다 보니까 이 시멘트 포대에 하중이 있겠죠. 그럼 이제 맨 밑에 하중이 작용을 하게 되면 눌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부에 있는 시멘트는 이제 경화가 된다든지 시멘트가 갖고 있는 성질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13포 정도를 이제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5포까지는 넘지 않도록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면적당 약 통로를 이제 고려할 경우와 통로가 없을 경우를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0에서 35포, 통로가 없을 경우에는 약 50포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시멘트 창고에 시멘트 포대를 적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적재를 하고 나서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멘트는 시멘트의 성질이 바뀌어 있는지 또는 재사용했을 때 이상이 없는지를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멘트 창고의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포대수, 이 공사에 들어가는 양만큼을 공사를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인지 내역서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겠죠. 그러면 전체에 시멘트가 필요한 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포대수를 환산을 해서 저장 포대수에 시멘트를 쌓는 그런 수를 나누게 되면 전체의 약 40%를 쌓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멘트 창고의 이제 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된 그 창고의 면적을 갖고 우리 현장에 시멘트 창고의 규격보다 크거나 아니면 동등 이상의 시멘트 창고를 현장에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자재 창고도 있죠. 시멘트 자재 창고 이외에 이 건축물에 들어가는 여러 자재들이 있죠. 이제 마감 자재부터 시작해서 공구류라든지 또는 건물에 필요로 하는 여러 자재들이 이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재 창고가 있고, 또 현장에는 여러 근로자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장실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화장실 규정은 지난 시간에 남녀를 기준으로 해서 1인당 필요한 면적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작업장과 이제 변전소, 이제 위험물 저장소가 있는데,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간이 이제 길어지는 경우에, 이제 대형 공사인 경우에는 각 공정별로 필요한 이제 작업장을 이제 별도로 축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철골, 철근 콘크리트 조거나 아니면 철골 구조인 경우에는 용접을 한다든지 볼팅을 하기 위해서 볼트 구멍을 뚫는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공을 하게 됩니다. 이 형광재를 현장에 반입을 해서 이제 가공을 해야 되는데, 가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용접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용접은 기후에 대한 조건이 잘 맞아야지 이제 용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장이 없으면 외기의 면에 있을 경우에 바람이 분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이러면 이제 용접에 대한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정한 그 조건 하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별로 이런 철골 작업장이 이제 필요로 하고, 또 철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공을 해야 되겠죠. 우리 철근에는 후크를 하기 위해서 철골을 이제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절단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철근 작업장도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이 이외에 여러 가지 공정별로 이제 작업장이 필요하겠죠. 그거에 따라서 공사 현장에 그 공정에 따른 필요한 그런 자재에 대한 거라든지 공정에 맞는 작업장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또 공사 현장에는 전기와 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제 가스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전소도 설치를 해야 되고 위험물 저장소도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공사장에 필요한 동력을 그 공사 기간에 한전에서 인입을 받아서 전압을 조정을 해서 외부의 전력이 인입해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이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인입을 받은 고압을 강전이라고 하죠. 220V 이상의 전력을 이제 강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전소나 변압기에서 약전으로 바꿔서 사용을 한다든지, 장비에 따라서는 이제 고압을 사용할 경우도 있습니다. 용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압으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고압을 사용해서 이제 용접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변압기에서 고압을 사용해서 이제 용접을 한다든지 시설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변압기를 설치해서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전이나 약전이나 모두 현장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변전소가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공사 기간 동안에 건축물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변압기 또는 변전소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또 위험물 저장은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이제 멀리 떨어진 곳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지붕과 벽, 천장은 이제 방화 구조 또는 이제 불연 재료로 축조를 해야 됩니다. 이 위험물 저장 시설은 관리도 중요하고 매번 현장에서 저장소에 대한 이상 유무를 이제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위험물이다 보니까 현장 내에서의 이제 접근이라든지 또는 외부인이 위험물 저장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런 주의가 이제 필요하게끔 적정한 위치에다가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하지 못한 가설 건축물의 종류와 이제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가설 건축물이 이제 축조가 되면 현장에서 건물을 짓기 위한 기초 작업들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제일 먼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줄쳐 보기와 이제 규준틀을 이제 세우는 이제 작업을 진행할 텐데, 이 줄쳐 보기와 규준틀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설계 도면에 의해서 설계된 그대로의 내용대로 대지 위치에다가 같은 정확한 위치를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이제 바르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만 믿고 이제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현장 여건과 설계 도면이 이제 상이할 경우에 남의 대지를 침범한다든지 또는 이제 도로를 침범한다든지 이런 이제 위법적인 건축물이 이제 되기 쉽기 때문에 지적도와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을 예측해 두고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은 설계 과정에서 현장 조사를 이제 충실히 해야 되지만 현장 여건상 그렇게 기존 건축물이 이제 좋지 않은 경우에 현장을 정확히 이제 실측하기 이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 때문에 건물을 이제 바르게 안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을 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측량의 이제 종류를 좀 알아보면, 측량 종류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건축과 관련돼서 중요한 사항들을 여기 이제 4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축에 있어서의 측량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먼저 분할 측량, 지적, 확정 측량,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이 4가지에 대한 측량은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우리 설계하면서 필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4개 중에 1개 정도는 반드시 측량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분할 측량을 보면 토지의 분할이 필요할 경우에 하는 이제 측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대지에 961-2 대지라는 곳에 건물을 설치하는데 땅이 이제 큰 경우에 그걸 이제 필지를 나눠서 한 곳에 3개를 나눠서 한 곳에 또는 3개의 필지를 나눠서 각각에 대해서 건물을 설계를 하게 되는 경우에 분할을 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분할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61-2 대지를 이제 3개의 필지로 이제 분할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3개 필지로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설계에 의해서 분할된 위치에 측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측량을 이제 분할 측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지적 확정 측량, 일명 이제 지적 측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지적 확정 측량인데, 도시개발 사업 등 같은 경우에 토지의 이용이 측량이 필요할 경우에 이제 행해지는 측량을 이제 지적 측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지적에 대해서 지적도라든지 도시계획 확인, 도시계획 시설에 의한 도시계획 확인에 보면 지적에 대한 것들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필지별로 지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100번대의 이제 대지를 또는 101번대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주인 또는 이제 건축주라고 했을 경우에 이 두 필지에 있어서 건물을 이제 합필을 해서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 이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지적도라든지 도시계획 확인원상의 지적에 의해서 그 필지에 대한 위치와 또는 토지 대장에 의한 면적이 올바르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나가 보면 그 대지의 이 100번이나 101번대의 필지를 정확히 현장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금을 거저 있다든지 또는 이제 담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담장이 그 대지 경계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담장인지 아닌지를 분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적도라든지 도시계획 확인원상의 지적에 대한 측량을 정확히 해야 그 땅에 대한 명확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설계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측량을 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 또 확인된 이제 필지에 의해서 토지 대장에 의한 면적과 일치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 대지 안에다가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설계를 진행하게 되면 우리 건축법상의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도로의 접한
도로의 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해당되는 도로가 적은 경우에는 이것처럼 도로를 중심으로 했을 때 2m의 도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건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 도로의 폭은 이제 4m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2m이기 때문에 2m의 도로에 대해서는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4m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2m이기 때문에 1m, 1m,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필지 또는 대지도 똑같은 조건으로 도로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1m, 1m. 그럼 이제 2m를 띈 거기 때문에, 도로가 2m이기 때문에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하는 이 대지에 의해서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서 1m를 후퇴한 이 빨간 선이 이제 건축선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건축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일명 건축 후퇴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땅의 필지 경계는 도로에 면한 필지로서 토지 대장에 이만큼에 대한 면적이 확보되어 있지만, 내가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 개발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도로 폭이 이 4m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 도로 폭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이제 개발한 경우에, 건물을 이제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증축이라든지 할 경우에는 기존의 대지 면적은 1m를 후퇴한 이 빨간 선부터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 건물이 지어진 이후에는 토지 대장상의 면적도 바뀌게 되고, 대지에 대한 필지의 경계도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럼 1m는 차후에 도로의 기준 폭이 4m 이상이기 때문에 이 도로에 대한 면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이 땅에 2m인 도로를 갖고 있는 땅에 건축 행위를 할 경우에는 1m에 대한 폭을 도로로 인정을 하고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건축법적인 사항들을 알아야지 건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계를 하고 이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하면, 이제 경계를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경계가 어딘지 잘 모르겠죠. 지표상에서 대지의 정확한 위치를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경계 복원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현장에 나가 보면 이렇게 이제 말뚝 같은 경우가 내 경계다라는 거를 이제 명시할 수 있게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표시하는 거를 경계 복원 측량이다 또는 경계 명시 측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접 대지와의 경계선을 명확히 표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경계 명시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많은 땅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게,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던 그런 자기 필지 인접 대지 경계선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의해서 불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경계 복원 측량 또는 경계 명시 측량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도에 의한 정확한 경계를 표시할 수 있는 측량을 경계 명시 측량이다.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측량을 하고 이렇게 이제 말뚝을 박아 놓게 되면, 이제 말뚝은 예전에는 강목 같은 거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FRP나 PVC 재료에 의한 이런 말뚝을 써서 위치를 이제 표시하게 됩니다. 이거를 보면 이제 서로 인접 대지의 경계에 있는 땅의 주위들이 서로 이제 합의해서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또 지적 현황 측량은 지상 건축물, 지금 이 세 가지는 이 지상에 땅 위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관계없이 땅에 대해서만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데, 지적 현황 측량은 일명 이제 현황 측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상 건축물이 이 지적도에 어떻게 위치가 정확히 되어 있는지 현황을 도면에 표시를 하는 거를 현황 측량 또는 지적 현황 측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지적에 의해서 그 땅에 위치한 건물이라든지 또는 나무라든지 또 기타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지적도의 어느 위치에 얼만큼 이격이 돼서 정확하게 위치해 있는지를 이제 측량하는 것을 지적 현황 측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측량의 종류에는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주로 건축 측량에 이용이 되고 있고, 또 기타 측량으로 보면 뭐 삼각 측량이다. 이제 도시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 전체에 대한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삼각 측량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 측량이라든지 이런 측량을 종류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범위가 넓기 때문에 건축에서는 이 네 가지 측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시청했죠? 측량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이제 설계를 하기 위해서도 이제 측량이 필요하지만 경계 측량에 대해서는 공사할 때 또한 이제 필수적으로 또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공사를 착공을 해야 되는데, 공사의 착공 시기는 이제 건축주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언제쯤 하게 될지, 또 경제적인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제반적인 사항들, 특히 이제 시공업체도 이제 선정을 해야 되겠고, 또 공사에 대해서 방법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도 이제 그런 이제 결정은 이제 건축주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 측량을 이제 이익과 이제 관계를 이제 분명히 해두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계 명시 측량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 구획 정리나 택지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적이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지만, 오래된 도시 같은 경우에 도시 계획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지적과 현황이 다른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측량의 역사를 보면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에 의해서 전 국토를 그들의 목적에 맞게끔 이제 측량을 해온 것들을 우리가 계속 써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이제 도시계획적인 사항들을 포함을 해서 국토 개발에 대한 사항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하던 시기에 이제 전국에 대한 측량을 우리나라에서 직접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적이 정리가 돼 가면서 그 전에 종이로 진행을 했던 많은 방식의 측량들이 이제는 디지털화가 되면서 오차가 이제 있다 보니까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서로 간의 지적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죠. 이럴 경우에 이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을 할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경계 측량이나 명시 측량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선행을 하고 공사를 착수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제반 사항들이 다 결정이 되고 이제 공사 착공 시기도 이제 결정이 되면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럼 설계도에 의해서 정확한 위치에 건물을 대지상에 앉히기 위해서는 건물의 사전 배치라든지 이제 줄쳐보기라든지 가시적으로 건물의 위치가 도면상에 있는 위치대로 정확하게 앉혀지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대지 경계선이라든지 도로 경계선이라든지 도로에서 이격거리라든지 인접대지에서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면에서 이격된 거리가 정확히 치수에 의해서 오차가 없이 위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사전에 해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줄쳐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의 위치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면에 의한 대지의 건축물을 이제 위치를 잡기 위해서는 측량을 또 해야 됩니다. 아까는 지적에 의한 내 땅의 위치를 정확히 지적하고 현황하고 맞는지를 이제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이 측량의 이제 기준점이 측량할 경우에 이제 기준점을 이제 잡아놨겠죠.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공사를 하기 위한 측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도심지 같은 경우에 측량을 할 경우에는 인접대지에 각각에 대한 필지가 이제 인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지점에 측량의 기준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기준점에 의해서 측량의 원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위치를 이제 따와서 건물에 대한 위치를 이제 잡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건물이 다 그 평지만이 아니기 때문에 경사가 지어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 그런 임야라든지 밭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높이에 대한 기준도 확인해야 되겠고 또 X, Y 좌표에 대한 것도 정확히 위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설계 도면 같은 경우에 이제 워킹 포인트라고 해서 X하고 Y점에 이제 포인트를 잡고 이 지점에 의한 이제 레벨 값을 이제 정해서 이제 설계 도면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위치에 맞게끔 건물의 위치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측량의 기준점으로부터 이제 측량을 해와야 되겠죠. 여러분도 이제 지나다 보면 그 바닥에 도근점이라고 하는 측량 기준점들을 이제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측량의 도근점은 우리나라의 기준은 인하대학교 내에 평균 수평면 기준으로 해서 도근점의 원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의 각 지역의 기준점들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위치해서 이제 내가 공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도근점의 기준을 따와서 그 지점에 X, Y, Z 좌표를 이제 설정을 하고 공사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서 이제 도근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표를 이제 따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도근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X, Y, Z 좌표에 대한 것들을 표를 만들고 긴 경우 또는 먼 경우에는 그 CP점이라고 하는 경과 중간중간에 생기는 이 포인트들의 좌표값을 이어서 최종적인 위치에 건물을 앉히고자 하는 가장 근접된 곳에 위치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측량의 원점을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에서부터 이제 건물이 정확한 위치에 대지에다 건물을 위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측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량이 이제 이렇게 해서 건물을 위치에 기준이 될 수 있는 측량 기준점을 잡게 되면 그 위치로부터 수평 기준틀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수평 기준틀이라고 하면 건물의 각부의 위치, 높이, 기초, 기둥의 너비 또는 길이 등을 정확하게 이제 대지에 표시하는 것을 수평 기준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측량기가 이제 발달이 많이 돼서 GPS를 통한 X, Y, Z 좌표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예전의 방식은 이렇게 말뚝을 세워서 실을 띄워서 그 위치가 이제 우리 도면에서 위치하는 정확한 센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각각 줄에 의해서 만나는 점이 어떤 일정한 기둥이라든지 기초의 위치가 돼서 그 부분에 이렇게 내림줄을 위치하게 되면 그 바닥에 면하는 부분에 정확하게 도면에 의해서 측량에 의해서 기준점에서 온 그런 위치에 의해서 그 중심점인 기둥이나 기초의 이제 위치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사각형이 크고 작은 사각형이 있는 경우에 수평 기준틀을 이렇게 이건 이제 귀 기준틀이라고 하는데 이제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고 평 기준틀을 설치를 하고 센터선이 되는 부분에 이렇게 이제 세로선이 생기고 여기는 가로와 세로선이 생기기 때문에 귀 기준틀을 이제 이렇게 수평 기준틀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줄을 띄워서 그 정확한 센터 포인트에서 내림줄을 위치를 해서 위치를 잡는 이런 것들을 수평 기준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방법은 정확하게 건물이 도면에 의해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할 수 있는 이제 기준이 이제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수평도 맞춰야 되고 이제 수증기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레벨기에 의해서 수평도 맞추고 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물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수평 튜브에 물을 넣어서 반대편에 위치하고 맞은편의 위치가 물의 위치가 정확할 경우에는 그 지점 간의 거리는 수평이 있다라고 보고 그 위치에다가 이제 이렇게 줄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줄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수평과 이런 게 다 맞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직각을 맞출 경우에는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3, 4, 5 이렇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이제 C제곱이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직각을 잡는 경우가 있고 또는 합한 큰 원장짜리 38짜리라든지 이런
합판을 이제 직각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직각을 이렇게 포인트에다가 수평과 수직이 맞게끔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면 수평 기준 틀에 의해서 실을 띄우고, 또 목줄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실을 띄워서 위치를 잡게 되면 그 부분을 이제 터파기를 하고, 또 터파기한 위치에 정확한 위치에 이제 기둥이라든지 또 기초판이 얹혀져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잡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준점에 의한 건물의 위치가 정확히 위치하게 됩니다. 이 기준을 수평 기준틀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도면에 의한 건물의 위치를 잡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수평 기준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로 기준틀은 이제 세로 방향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평면적으로 기둥이나 기초의 위치 또는 센터 위치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잡지만, 이제 세로 방향에 있어서 문의 위치라든지 또는 벽돌을 설치할 경우에 벽돌 이제 몇 장을 설치해야 되는지 이런 기준을 그 현장에서 그 위치를 표시해 주는 게 이제 세로 기준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벽돌이라든지 시멘트 블록이라든지 돌쌓기라든지 또는 고저차, 또 수직면의 이제 기준을 표시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세로 기준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건축물이 도면에 의해서 사전에 이제 배치를 확인을 해봤고, 줄쳐보기에 의한 기준틀도 이제 확인해 봤고, 그럼 이제 기초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 기초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질의 상태에 의해서 직접 기초가 있고, 또는 이제 말뚝 기초가 있습니다. 또 말뚝 기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일을 박아야 되겠죠. 건축물의 이제 기준점을 이제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 건물에 맞는 축렬의 위치에 따라서 기초판의 크기라든지 파일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개수라든지 또 축렬을 맞는지를 이제 실측을 하고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제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 각 기초마다 파일들이 최소 4개에서 5개 또는 6개, 8개 이제 이렇게 기초판 하부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기초 하부에 말뚝을 정확하게 이제 박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요것처럼 기본적으로 기준점은 잡았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이제 말뚝의 위치를 이렇게 잡게 됩니다. 그러면 기초판 하나에 이렇게 기초판 하나에 이제 파일을 여기 이제 5개를 박아야 되는데, 요 축렬이 4번, 3번열 같은 경우에 축렬에 의해서 이제 기준틀에 의해서 정확한 센터 포인트가 이제 잡혀지겠죠.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센터 포인트가 되고, 여기 위에 이제 기둥이 이제 올라가는 부분인데 기초판 위치가 되고, 기초판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파일 기초, 이제 말뚝을 이렇게 박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말뚝 위치를 정확하게 위치를 해야지 요것처럼 이렇게 이제 말뚝을 박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요것도 이제 측량에 의해서 정확한 위치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수평 기준 틀에 의해서 실이 띄워져 있으면 거기에서 얼마 이격하면 기초판의 위치가 있고, 또 센터 포인트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말뚝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위치에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 이제 비가 오더라도 이제 지워지지 않게끔 이렇게 그 플랫타일 같은 경우, 플랫타일은 이제 거푸집 설치할 경우에 고정하는 고정물인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박아서 위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초판의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제 말뚝을 박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기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측량이 다 완료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건물이 이제 공사를 이제 진행하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설물이 설치되는 이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뚝을 박고 나서 말뚝은 이제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인데 그냥 박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지 하중이, 이 건물을 떠받치는 힘이 지내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파일을 박게 되는데, 이 파일에 대한 이 말뚝을 박았을 때 정말로 단단한 고정될 수 있는 그런 안반층까지 이 말뚝이 박혔는지 안 박혔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말뚝이 많이 박혀지는데 이렇게 많은 기초마다 이제 말뚝을 박게 되는데 그 말뚝을 다 실험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이제 현장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감리단에서 임의로 선택된 부분에 대해서 말뚝을 재항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뚝을 이렇게 박다가 거의 안반층까지 이제 도달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경우에 그 위치에다가 실험을 하게 되는데 현장에서 직접 현장 실험을 하는 거를 이제 동지화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지화 시험은 이 말뚝에 의해서 고정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이 파장에 의해서 진동에 의한 파장에 의해서 전달됐는지 확인하는 것을 동지화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뚝 하나에다가 이렇게 이제 드릴로 구멍을 이제 3개를 뚫고 거기에다가 이제 케이블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케이블을 설치를 하고 여기 이제 컴퓨터에 디지털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에다가 이제 연결을 하고 다시 이제 항타기에서 항타를 탁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데이터가 여기로 이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디지털 수치로 인해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항타를 딱 받게 되면 쿵 이렇게 진동파가 오게 되고 이게 결과적으로 안반층에 도달이 됐다 안 됐다를 이제 수치적으로 또는 그래프적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이런 실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동지화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의로 선택된 여러 개의 시험을 다 동등한 조건에 안반에 도달하고 또 이 검토에 대한 결과는 이제 보고서로서 또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그 결과가 이상이 없다 이제 유무를 판단하게 되면 이제 파일에 대한 적정 항타를 다 완료를 하고 이제 파일을 위치에 따라서 이제 잘라내야 됩니다. 그 이후로 그 위에다가 이제 기초판을 얹히게 되죠. 이런 파일 말뚝 현장 시험을 동지화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된 이후에 공사가 이제 재개가 됩니다. 또 이제 공사를 이제 진행하게 되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해야 되겠죠. 안전사고는 안전점검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의 예방은 안전점검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우리 안전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승인 대상 건물의 규모가 있습니다. 지상의 높이가 31m, 9층에서 10층 정도 되는 높이죠. 이상의 건축공사나 또는 지하층을 팔 경우에 지하 10.5m 이상의 굴착공사를 한다든지 최대 인양하중,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30톤 이상의 고정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 공사를 하는 경우에 공사 착공 30일 전에 해당 지역에 공사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승인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은 이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는 이유는 이 공사 계획서에 대해서 공사를 어떻게 안전하게 현장을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계획서에 이제 첨부가 되기 때문에 그 승인을 받는 전제 조건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안전사고와 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그런 선행 방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는 이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죠. 중장비에 의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건축물들이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고층화라든지 대형화, 복잡화 또 다양화가 되면서 이 공사에 사용되는 이제 건축 자재 또는 대형화, 중량화 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공사장에는 각 도처에 위험이 이제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인지하면 좋겠습니다. 주의를 조금만 게을리해도 이제 사고가 일어나고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이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런 사고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또 안전사고의 이제 종류를 보면 이 사고는 엄청난 손실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사고가 나면 이제 손해를 보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공기 지체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분쟁이나 진정, 이로 인한 피해 보상 또는 다툼 이런 거에 의한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또 주변에 붕괴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하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가스 등 이런 공공시설로 인해서 이웃 주민 또는 그 지역에 이제 피해가 가는과 동시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이제 물질적 손해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형사처벌이라든지 또 이제 피해를 이제 감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의 사고는 불가피한 경우에 이제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2% 정도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98% 이상은 이 예방으로 다 막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안전 사고에 대한 예방과 또는 안전 관리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항상 시작하는과 동시에 끝날 때까지 이 주의를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에 대한 사전 계획도 충분해야 되고 또 안전 조치가 충분히 있어야지 이런 엄청난 사고에 대한 손실을 이제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설물이 붕괴가 된다든지 콘크리트 타설 중에 골조에 대한 콘크리트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파괴가 된다든지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거하는 도중에 건물이 붕괴가 된 건데 건물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또는 구조적인 거에 대한 문제까지 확인을 하고 이제 철거가 됐다라고 하면 이런 붕괴 사고가 이제 일어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나 사소하게 생각하는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사고에 대한 사전 조치가 없다라고 하면 이런 사고는 언제든지 내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확률이 이제 높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하 굴토 공사를 하면서 토사가 붕괴된다든지 이런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가설 공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들을 알아봤는데 오늘 시간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안전 점검, 안전 사고에 대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설 공사의 안전 사고에 대한 예방까지 강의를 끝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엔 이어서는 이 철거에 대한 안전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청 수고 많았고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